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오늘은 3장 읽자고? 3장 읽겠습니다. 2장 연달아 두 번 읽으면 좀 그렇지? 3장.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 글쎄. 다윈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아니. 고인류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화석을 많이 발굴했어요. 그런데 어떤 화석이 유인원이고 어떤 화석이 인류인지 알려면 먼저 인류의 조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해 놓아야 해요. 화석이 땅속에서부터 나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조상이니까 지금 우리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겠죠.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한눈에 알아요. 따로 배우지 않아도 척 보면 얘는 개, 쟤는 원숭이, 우리는 인간 이렇게 한눈에 알죠.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들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큰 두는 두 발 걷기, 도구, 작은 치아. 그런 것들이 인간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했대. 진화론을 연구했던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은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다음 4가지를 꼽았어요. 큰 두뇌, 두 발 걷기, 도구 사용, 작은 치아, 그리고 인류가 왜 이런 모습으로 진화했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윈은 인간이 사냥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침팬지나 고릴라와 달리 인간은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주로 먹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움직이는 동물을 잡아먹는 일은 쉽지 않겠죠.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자라는 식물을 뜯어먹는 것보다 두뇌를 훨씬 더 많이 써야 해요. 움직이는 동물이 어디에 나타날지 예측하고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다가갈지 궁리하고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지 예상해야 하니까요. 인간은 혼자보다는 몇 명이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동료 사냥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작전을 짜야죠. 인간은 사냥감을 잡느라 커진 머리로 많은 양의 정보를 모으고 저장했어요. 또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지요. 그렇게 만든 도구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잘게 저며서 먹으면서 점점 치아는 작아졌어요. 다윈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인류의 특징 4가지가 같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사냥 가설이라고 불러요. 과학적인 탐구는 먼저 가설을 만들어서 이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즉 자료를 이용해서 그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봅니다. 이 과정을 가설 검증이라고 해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자료는 자연 현상에서 모으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모으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인간이라면 큰 머리. 다윈의 진화론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모습으로 지구상에 나타난 건 아니구나.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덜 인간다운 모습의 조상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인간의 조상은 당연히 유인원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중 제일 중요하고 인간다운 건 큰 두뇌였어요. 인간은 강아지처럼 냄새를 잘 맡는 것도 아니고 표범처럼 빠르지도 않고 코뿔소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똑똑하죠.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이 엄청난 문명을 건설했어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뛰어난 두뇌는 머리 크기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의 뇌는 그냥 크기만 봐도 크고 몸집에 비해서도 커요. 머리가 크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고래나 코끼리가 인간보다 더 똑똑할 테니까요. 물론 똑똑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인간의 머리 크기는 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뇌는 주름이 쭈글쭈글 잡혀 있어요. 많은 두뇌 세포가 촘촘히 있는 모양이죠. 같은 머리 크기라도 그 안에 있는 두뇌가 매끈하고 평평한 모양보다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두뇌 세포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크기 하나는 컸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인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큰 두개골을 가진 인류 화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아우.
싶었어. 미안해. 잘 녹음되고 있어. 화석 사냥꾼의 사기극. 무슨 얘기일까? 1912년 찰스 도슨이 영국의 런던 근처 필트다운에서 인류의 조상으로 보이는 화석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화석에 크게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이 화석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큰 두뇌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석이 영국의 런던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역시 인류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필트다운인 화석은 아프리카처럼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대영 제국의 수도에서 발견돼서 더더욱 관심을 끌었는지도 몰라요. 머리도 크고 이빨도 용맹스럽고 발견된 장소도 멋지다니 인류의 조상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필트다운인 화석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꾸준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40년이나 지나서야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기서 과학적인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불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치약에 들어있어서 충치를 예방해주는 원소로 잘 알려져 있는 불소는 연대 측정법으로도 쓰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죽으면 주변 흙에서 불소가 뼈로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오래된 뼈일수록 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검사법을 불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요. 필트다운인 화석을 검사했더니 머리뼈와 턱뼈에 포함된 불소의 양이 서로 달랐어요. 같은 개체의 머리뼈와 턱뼈라면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은 날 죽었겠죠? 그렇다면 같은 양의 불소가 뼛속에 쌓여 있어야 해요. 그런데 검사 자료를 보니 서로 다른 양의 불소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머리뼈와 턱뼈는 같은 개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거죠. 한 개체에서는 머리뼈를 가져오고 다른 개체에서는 턱뼈를 가져와서 둘을 끼워 놓고 하나의 개체라고 했던 거죠. 잠시만. 알고 보니 필트다운인 화석은 유인원의 송곳니와 어금니에 중세시대 사람의 두개골을 끼워 맞춘 거였어요. 이런 황당한 사기 사건의 주범은 누구였을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머리가 발달했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뭐니 해도 큰 두뇌지 라는 생각이 그만큼 강력했던 거죠. 문 좀 닫자. 밖에 시끄럽다. 루시 다이아몬드와 함께 저 하늘에. 인간의 조상은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생겼어요. 1974년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화석 하나가 발견됐죠.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발견한 화석들을 가져와 저녁에 손질하던 발굴팀은 범상치 않은 화석을 보고 환호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는 비틀즈의 노래 루시 다이아몬드와 함께 저 하늘 위에 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석에는 루시라는 애칭이 붙었답니다. 루시는 머리도 목도 없어요. 물론 살아있을 땐 당연히 머리가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진 거죠. 루시는 약 33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에요. 루시는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화석이었으니 당연히 인류의 기원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가 컸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머리뼈가 없으니 사람들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던 머리 크기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시는 처음에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루시는 머리가 아니라 다리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루시의 다리뼈에 두 발로 걸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루시는 똑바로 서서 두 발로 걸었던 거예요. 화석의 다리뼈만 보고 어떻게 두 발로 걸었는지 아느냐고요? 고인류학자들은 뼈만 봐도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물학을 다양하게 많이 공부해야 해요. 인체 해부학은 기본이고요. 고인류는 현대인과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의 근육과 골격을 비교하는 비교해부학도 공부해야 하고요.
뼈는 근육이 붙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니까 체육학도 공부해서 몸의 움직임이 뼈에 미치는 영향도 잘 알아야 해요.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뼈의 생김새가 달라지거든요. 뼈는 힘을 받으면 관절의 크기가 커져요. 관절은 뼈가 맞닿는 곳이죠. 네 발로 걸으면 다리 4개가 몸무게를 나눠 가지지만 두 발로 걸으면 두 다리에만 힘이 몰려요. 두 발로 걸으면 다리가 몸과 연결되는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이 커지고 팔과 몸이 연결되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은 작아져요. 루시의 어깨 관절은 역시 작았고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은 컸어요. 그리고 관절의 모양도 네 발로 걷는 동물과는 달랐죠. 그즈음 루시 말고도 루시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고인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학자들은 이들에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아파렌시스가 두 발 걷기를 했다고 세상에 알렸어요. 최초의 인류를 찾는 기준이 바뀌다. 루시로 대표되는 아파렌시스는 두 발 걷기 말고는 사냥가설 중에 아무것도 해상사항이 없었어요. 머리는 작고 송곳니는 크고 도구와 같이 발견되지도 않았거든요. 루시는 어디로 보나 인류보다는 침팬지의 조상에 가까워 보였지요. 오직 하나, 두 발로 걸었다는 점만 달랐어요. 탄자니아의 레톨리 유적에는 아파렌시스가 330만 년 전에 3천이 아니라 300이야? 330만 년 전에 화산재 위를 두 발로 걸어간 발자국 화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최초의 인류가 두 발 걷기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사람은 유명한 고인류학자 메리 리키랍니다. 기대했던 인류의 조상이 유인원과 다를 게 없이 그저 직립보행만 했다니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러나 아파렌시스의 다리뼈와 발자국 화석은 인류가 진화 역사에서 두뇌가 커지기 전에 먼저 두 발로 걸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답니다. 인류 기원의 열쇠는 두 발 걷기에 있었어요. 인간은 구부정하게 걷다가 점점 똑바로 걷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똑바로 걸었어요. 이제 큰 두뇌가 아니라 두 발 걷기가 인류의 조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최초의 특징은 머리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발끝에서 먼저 나타났답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큰 두뇌보다 두 발로 걷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니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만 놀란 게 아니에요. 인류학자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과연 초기 인류가 두 발로 걸었는지 활발한 토론을 했답니다. 결국은 두 발 걷기가 최초로 나타난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요. 질문 있어요. 최초의 인간 루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이곳이 루시가 발견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네. 아름다운 곳이네. 아프리카 동쪽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삼각지대에서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랍니다. 루시의 화석의 어깨와 엉덩이, 무릎 쪽을 잘 보면 루시가 두 발로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넓은 아프리카 초원을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두 발로 걸어다니는 루시를 상상해봐요. 나무 위를 오르내리는 유인원과는 다른 인간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루시 화석이 이건가 봐. 별로 몇 개 없다, 그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곡 선사박물관에 가면 발굴된 화석을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원한 옛날 인류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지요. 맨 앞에 걷고 있는 작지만 다부진 여성이 바로 루시예요. 1979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레톨리라는 곳에서 화산재 위를 걸어간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거 제일 커. 루시와 비슷한 시기에 살던 두 명의 아파렌시스가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이에요. 이 우표는 발자국 화석을 기념하기 위해 탄자니아에서 2014년에 발행한 우표랍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나란히 걸어가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도 읽자. 볼만 뜨기. 응.